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취업준비생이다. 요즘 들어서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도 민망해서 틈틈이 알바를 하고 있다. 오늘도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바 광고를 검색하다가 특이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다. 고양이 배달 알바 구함. 고양이 배달? 나는 호기심에 광고를 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그는 핸드폰 메시지로만 대화하기를 원했다. 정확히 무엇을 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답이 왔다. 고양이를 받아서 강원도로 배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고양이를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값비싼 고양이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왜 고양이를 배달할 사람이 필요한지는 아리송했다. 사정이 있겠지. 난 배달하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찜찜한 구석도 있었지만 교통비, 식비를 제외하고도 알바비를 20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나는 덜컥 오케이를 했다. 승낙을 하자마자 선수금 5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낸 걸 봐서 나머지 돈을 떼어먹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였다. 그저 잘 사는 사람들의 고양이 사랑이 고마울 따름이었다. 나는 의뢰인이 알려준 시간에 지하철 사물함에 가서 고양이를 꺼냈다. 옆 사물함에서 배달 바구니도 꺼냈다. 이거 동물학대 아니야? 고양이를 사물함에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담? 예상과 달리 페르시안 고양이나 샴 고양이 같은 족보 있는 고양이가 아닌 평범한 고양이였지만 울지도 않고 의젓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오기 직전 누군가가 고양이를 사물함에 넣어둔 것 같다. 배달 바구니도 마찬가지고. 무슨 탐정 영화도 아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불쑥 회의감이 들었지만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나는 의뢰인이 알려준 대로 일을 진행했다. 고양이 배달이 범죄도 아니고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자. 의뢰인이 알려준 장소는 오대산 근처의 한 전원주택이었다. 나는 차를 렌트해서 그곳까지 갔다. 차량 렌트비와 부대 비용 역시 그가 처리하기로 했기에 나는 평소 타고 싶었던 중형차를 렌트해 고속도로를 달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간 공부하느라 너무 갇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일의 고속도로는 전혀 막히지 않았다. 서울에서 떠난 지 3시간 정도 지나자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다.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까지 차를 몰고 간 다음 차에서 내려 고양이를 넣은 바구니를 손에 쥐고 목적지에 찾아 들어갔다. 오솔길을 지나 작은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서니 시야에 전원주택이 들어왔다. 근처에 다른 집은 없었고 그 집만 하나 덩그러니 있었는데 뜰이 굉장히 넓은 2층 전원주택이었다. 계세요? 고양이 배달 왔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고 중국집 배달부처럼 말했다. 안 계세요? 고양이 왔어요. 3번 정도 벨을 누르고 나서야 현관문이 빼꼼히 열렸다.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이 어두워서 한낮임에도 침울한 분위기를 풍겼다. 벽에 박제되어 있는 사슴과 족제비 등이 실내를 더욱 음산한 분위기로 만들었다. 고양이는 어디에 두면 되죠? 주인인 듯 보이는 할머니는 내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지 삐딱하게 서서 검지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끝에는 두꺼운 철제문이 보였다. 저 방에 갖다 놔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철제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쾅! 철제문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요란하기는. 철제문 소리에 놀란 나는 심호흡을 한 후 방을 둘러보다가 하마터면 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거의 반송장의 얼굴을 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순간 고양이를 여기에 두고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왜 여기에 고양이가 필요한 거지? 저 노인은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등을 툭 쳤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돌아보니 어느새 철문을 열고 할머니가 등 뒤에 와 있었다. 하기로 한 일을 해요.
할머니는 백발의 노쇠한 모습이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 많지 또박또박하고 젊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고양이 바구니를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고양이의 우는 소리를 들은 침대 위 노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그 방에서 할 일은 없었다. 나는 밤길을 달려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가던 길과 달리 오는 길은 비까지 부슬부슬 내려 어둡고 쓸쓸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찜찜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지만 통장에 차량 렌트비 등의 부대 비용과 중간 수고비 50만 원이 더 들어와서 나는 다운된 기분을 추스릴 수 있었다. 시간은 금방 흘러 강원도에 다녀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회사 2군데서 면접을 봤으나 최종에도 또 못 올라가고 다 떨어져 버렸다. 이제 나는 고양이를 다시 받으러 가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잔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한 달간 취직은 못했지만 그래도 알바로 번 돈 100만 원이 있어서 행복했다. 그 돈으로 평소 갖고 싶었던 태블릿 PC를 구입할 수 있었고 그동안 신세진 친구들에게 술도 한 잔 살 수 있었다. 한 달 전에는 평일이라 차가 막히지 않았는데 고양이를 회수하러 가는 오늘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톨게이트에 들어서기 전부터 막히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해가 지고 나서야 겨우 전원주택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계세요?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역시 지난번처럼 바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3번 이상 벨을 눌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어디 가셨나?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다. 계속 기다려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옷에 흙을 잔뜩 묻히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늦게까지 밭일이라도 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게 현관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라는 제스처를 했다. 나는 그녀의 지시대로 순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게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보라고 눈짓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철제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감과 동시에 철제문은 지난번처럼 꽝 하고 닫혔다. 한번 경험이 있는데도 철제문이 닫히는 소리에 또 놀랐던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노인이 누워있을 침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침대를 본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침대 위 노인의 얼굴은 이미 썩어 있었고 고양이는 노인의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설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고양이는 노인의 가슴팍 위에 올라가 썩어 들어가는 노인의 살을 파먹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몸을 가까스로 돌려 문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철제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런 젠장! 밖에 누구 없어요? 할머니! 거기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다. 핸드폰도 웬일인지 먹통이었고 나는 꼼짝없이 시체 파먹는 고양이와 같이 갇혔다. 게다가 방 안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고양이의 배설물 냄새와 시체 썩는 냄새가 합해져 숨을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한 달 후 강서경찰서 강력계 형사 허지용은 실종 신고를 받고 강원도 현지 경찰들과 오대산 기슬까지 찾아왔다. 허 형사는 이미 여주인이 사라진 전원주택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허 형사는 경찰들을 시켜 미리 준비해온 도끼로 철제문을 때려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렵게 방으로 들어간 허 형사와 경찰들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방 안 구석에는 훼손된 노인의 시체와 고양이의 시체가 침대 위에 나란히 있었다. 그 침대 밑 바닥에는 피골이 상접한 한 젊은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들이닥친 줄도 모르고 손에 움켜진 썩은 고기를 정신없이 먹어대고 있었다.